저는 올해로 72이 됐습니다. 오늘이 바로 제 생일이었죠.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딸아이와 사위, 그리고 손주들이 축하해 줄 거라 기대했거든요. 어쩌면 작은 케이크라도 준비해 두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 벌써 7년째였어요. 그때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 25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시가로 4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집이었죠. 딸아이가 결혼하고 나서 제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고요. 사위도 잘 모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딸이 사랑하는 남자니까 믿을 만하겠지 싶었죠. 그래서 5년 전에 이 집을 딸 명의로 증여했습니다. 노후 자금도 거의 없이 말이에요. 제가 가진 전부를 딸에게 줬죠. 40년을 키운 딸이니까요. 당연히 저를 잘 모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착각이었어요. 증여하고 나서부터 대우가 달라지더군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식사 준비를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는 식이었죠. 설거지도 청소도 모두 제 몫이 됐어요. 손주들 학교 보내고 데려오는 것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사위가 투덜거렸죠. 국이 짜다, 반찬이 싱겁다, 밥이 질다. 딸아이는 남편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사람들 입맛은 그렇지 않다면서요. 저는 참았어요. 내 딸이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사위와 딸아이 사이가 좋으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죠.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어요. 미역국도 끓였습니다. 제 생일이니까 딸아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만들었죠. 하지만 식탁에 앉은 식구들은 아무도 제게 생일 축하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사위는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손주들도 각자 휴대폰 게임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더군요. 오후가 됐어요. 혹시나 해서 기다렸지만 아무도 제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다며 나갔어요. 손주들은 학원에 갔죠. 집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어요. 사위가 퇴근을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혹시나 싶어서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뭔가 선물을 사왔을까 기대했습니다. 사위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손에 편의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제 앞 테이블에 던지듯 놓았죠. 생신 선물이에요. 사위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열어봤습니다. 안에 든 건 신라면 한 봉지였어요. 5개들이 묶음이었죠. 편의점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4,500원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40년을 키운 딸의 남편이 제게 준 생일 선물이 고작 4,500원짜리 라면이었습니다. 저는 봉지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때 사위가 다시 나왔어요. 옷을 갈아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라면 비싸요. 감사히 받으세요. 사위는 비아냥대듯 말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딸아이도 집에 돌아왔어요. 저는 딸아이한테라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인데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다고요. 사위가 준 선물이 고작 라면 한 봉지라고요. 하지만 딸아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은지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딸아이는 텔레비전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엄마, 사위가 챙긴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바쁘다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손주들도 각자 방에 들어가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제 생일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어요. 식구들은 각자 먹고 싶은 걸 시켜 먹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혼자 밥을 먹었죠.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어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2번째 생일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제가 지난 5년간 뭘 한 건지 생각해 봤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렸죠. 빨래도 했고 청소도 했어요. 손주들 뒷바라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위는 점점 더 저를 무시했습니다. 처음엔 말투가 차가워지더니 나중엔 아예 반말을 했죠. 밥 안 했어요. 청소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저는 참았습니다. 딸아이 때문에 참았어요. 딸아이는 남편 편만 들었죠. 엄마가 잘못했다고, 엄마가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40년을 키운 딸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들이 떠올랐어요. 사위가 욕하던 것들을 몰래 녹음해뒀죠. 문자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는 생각에 지워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4,500원짜리 라면 봉지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게 제 가치였구나 싶었죠. 40년을 키운 딸에게 4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준 제 가치가 고작 4,500원이었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죠. 그래도 습관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밥상을 차리는데 사위가 나왔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딸아이도 밝은 표정으로 나왔죠. 뭔가 좋은 일이 있나 싶었어요. 식사를 하던 사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장모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사위를 쳐다봤어요. 혹시 어제 일을 사과하려나 싶었죠. 우리 내일부터 제주도 가거든요. 4박 5일이요. 집 좀 봐주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과는커녕 여행을 간다는 통보였어요. 그것도 집을 봐달라는 말과 함께요. 내가 다녀올 때까지 여기 있으면 되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딸아이가 대답했어요. 네, 엄마. 택배도 받아주시고 화분에 물도 좀 주세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하지만 딸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비행기 무서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비행기를 무서워한 적이 없었거든요. 젊었을 때 남편이랑 제주도도 가봤고 일본도 다녀왔습니다. 딸아이가 그걸 모를 리 없었어요. 그냥 저를 데려가기 싫다는 핑계였죠. 우리 가족끼리라는 말에서 저는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여행 경비는 얼마나 드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사위가 대답했어요. 500만 원 정도요? 리조트도 좋은 데로 잡았거든요. 애들한테 좋은 추억 만들어주려고요. 500만 원이었습니다. 제 생일 선물로 4,500원짜리 라면을 준 사람이 여행에는 500만 원을 쓰고 있었어요. 손주들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다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소리 없이 울었죠. 오후가 됐어요. 딸아이와 사위는 여행짐을 쌌습니다. 손주들은 신나서 방방 뛰어다녔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할머니, 우리 제주도 가요. 도라르방도 보고 바다에서 수영도 할 거예요. 큰 손주가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재미있게 놀다 와. 손주는 금방 다시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할머니한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녁 때 딸아이가 냉장고를 정리하더군요. 반찬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확인했어요. 엄마, 이거 드시면 돼요. 국은 냉동실에 있으니까 데워 드세요. 마치 혼자 알아서 먹으라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밤이 됐어요. 집안은 내일 떠날 여행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저는 제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죠.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켰어요.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제 계좌에는 3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을 조금씩 쓰며 모아둔 돈이었죠. 집을 증여하면서 대부분의 재산을 딸에게 줘버렸습니다. 300만 원으로 노후를 살아야 했어요. 국민연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자영업을 했거든요. 딸아이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5년을 생각했습니다. 집을 증여하고 나서 달라진 건 비단 대우만이 아니었어요. 제 방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처음엔 안방을 쓰다가 작은 방으로 옮겼죠. 사위가 서재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제 물건들도 하나둘 사라졌어요. 남편 사진도 치우라고 했습니다. 손주들이 무서워한다면서요. 저는 작은 앨범에 넣어 옷장 깊숙이 숨겨뒀죠. 식사 시간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딸아이 가족이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같이 먹자고 했지만 나중엔 아예 부르지도 않더군요.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딸아이 가족은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짐을 차에 싣고 신발을 신었죠. 엄마, 우리 다녀올게요. 택배 잘 받아주세요.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포옹도 없었고 뽀뽀도 없었어요. 그냥 심부름꾼한테 하는 것 같은 말투였죠. 조심히 다녀와라.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딸아이는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제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더군요.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는 현관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죠. 이 집의 모든 게 제 것이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제 것이 아니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딸아이 결혼식 사진이었죠. 그때만 해도 행복했어요.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고 기뻐했습니다. 사위도 처음엔 착했어요. 장모님 하며 잘해줬죠. 집도 증여해달라고 먼저 말한 건 사위였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받으면 복잡하다면서요. 딸아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우리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어차피 나중에 내 거 될 건데 지금 주면 세금도 아낄 수 있대. 그렇게 말했죠. 저는 믿었습니다. 내 딸인데 날 버리겠어요. 사위도 착한 사람인데 날 잘 모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은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말투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었죠. 저는 이 집의 주인에서 식객이 됐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딸아이가 정리해둔 반찬들이 보였어요.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다 제가 만든 것들이었죠. 저는 밥을 하지 않았어요.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냥 물만 마시고 소파에 다시 앉았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아이한테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제주도 공항에 도착했다는 사진이었습니다. 손주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죠. 하지만 제 마음은 춥기만 했어요. 4억 5천만 원짜리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을 딸에게 주면서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딸아이 가족과 함께 사는 게 행복일 거라 믿었죠. 하지만 이건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참고 견디는 나날들이었어요. 눈치 보고 비위 맞추며 사는 삶이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해야겠다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갈 곳이 있었죠. 저는 동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방 하나만 메고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했죠. 며칠 전 동네 게시판에서 본 무료 법률상 감소였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창밖 풍경을 보는데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죠.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딸아이를 배신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어요. 하지만 생일날 받은 라면 봉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4,500원. 그게 제 가치였어요.
40년을 키운 딸에게 받은 값이었죠. 30분쯤 걸렸어요. 법률상담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 2층에 있었죠.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젊은 변호사가 한 명 앉아 있었어요. 3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죠.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변호사가 다시 말했어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죠. 제가 딸한테 집을 증여했는데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일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딸이 같이 살자고 했던 것, 사위가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던 것, 집을 증여한 것, 그리고 그 후로 달라진 대우들.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티슈를 건넸죠. 생일날 라면 한 봉지를 받았어요. 4,500원짜리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제주도 여행을 간다면서 집을 보라고 했습니다. 500만 원짜리 여행인데 저는 빠졌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어요. 핸드폰을 켜서 보여줬죠. 사위가 욕하던 것들을 몰래 녹음해뒀던 파일들이었어요. 처음엔 증거로 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나중에 혹시나 싶어서 지우지 못했던 거예요. 변호사가 이어폰을 끼고 들었어요.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차려. 이게 반찬이야 뭐야. 사위 목소리가 들렸어요. 반말이었고 욕설도 섞여 있었죠. 문자 메시지도 있어요. 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딸아이와 사위가 나눈 대화들이었어요. 저를 무시하는 내용들이었죠. 엄마가 또 잔소리해. 귀찮아 죽겠네. 딸아이가 사위한테 보낸 메시지였어요. 제가 설거지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였습니다. 영수증도 있으세요? 생일 선물로 받은 라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지갑을 뒤적였습니다. 다행히 버리지 않고 넣어뒀더군요. 구겨진 영수증을 꺼내 보여줬어요. 신라면 5입, 4,500원. 변호사가 영수증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이건 명백한 부양 의무 불이행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증여 취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민법 556조에 보면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법 조문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 글씨들을 읽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됐지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죠. 승소 가능성이 높나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영수증까지 있어요. 게다가 할머니가 집을 증여한 후 제대로 된 부양을 받지 못했다는 게 명확하죠.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법원이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지 말해줬습니다. 경제적 부양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부양도 중요해요. 생일날 라면 한 봉지를 준 것, 가족여행에서 배제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제가 느낀 서러움이 학대였다는 걸 처음 알았죠. 소송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통장에 3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인지대하고 송달료 합쳐서 한 10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저는 무료 변호를 해드릴 수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또 났습니다. 고마웠어요. 정말 괜찮겠어요? 제가 돈을 드릴 수도 없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변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할머니 같은 분들 많이 봤어요.
자식한테 다 주고 나서 버림받는 어르신들이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는 변호사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럼 언제 시작하면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변호사가 달력을 봤습니다. 지금 딸 가족이 여행 간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돌아오기 전에 가압류부터 걸어야 합니다. 가압류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변호사가 설명해 줬죠. 집을 팔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혹시라도 소송 걸린 걸 알고 집을 처분하면 안 되니까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해주세요. 바로 시작해주세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변호사가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어줬습니다.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다 집에 있는 것들이었죠. 상담소를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이제 뭔가 시작되는 거구나 싶었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뒤지고 옷장을 열었죠. 증여계약서가 나왔습니다. 5년 전에 작성한 거였어요. 계약서를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딸을 믿었고 사위를 믿었습니다.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제 권리를 찾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준비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뽑았어요. 증여계약서는 파일에 넣어뒀고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죠. 법률상담소로 가는 길이었어요. 어제보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하니까 오히려 시원한 기분이 들었어요. 변호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죠. 어서 오세요, 할머니. 서류 준비하셨어요?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건넸습니다. 잘 챙겨오셨네요. 이제 소장을 작성할게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여기 증여 당시 약속이 있었죠? 잘 모시겠다는 약속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위가 그랬어요. 장모님 모시고 잘 살겠다고요. 딸아이도 그랬고요. 변호사가 메모했어요. 그리고 계속 질문했습니다. 언제부터 대우가 달라졌어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을 더듬었죠. 증여하고 한 석 달 후부터였어요. 처음엔 말투가 조금씩 차가워지더니 반말도 하기 시작했죠. 변호사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들을 다시 들었어요. 하나하나 날짜를 확인했죠. 이 녹음은 작년 7월이네요. 거의 1년 전부터 녹음하셨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너무 심해져서요. 혹시나 싶어서 녹음해뒀어요.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표호로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이게 다 증거가 됩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변호사가 소장 초안을 보여줬어요.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부양 의무 불이행을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경제적 부양도 안 했고 정서적 학대도 있었다고요. 변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가압류 신청도 같이 할 겁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가압류 신청서였죠. 이걸 법원에 내면 집을 팔 수 없게 돼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요. 저는 긴장됐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었죠. 하지만 생일날 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라면 한 봉지, 500만 원짜리 여행, 저만 빠진 가족. 해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접수하겠어요.
법원은 상담소에서 멀지 않았어요. 변호사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큰 건물이 보였죠. 법원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넓은 로비였어요. 사람들이 많았죠. 다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변호사를 따라 민사 접수 창구로 갔어요. 직원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이요? 잠깐만요. 직원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그리고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했죠. 인지대가 15만 원이고 송달료가 2만 원입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돈을 냈죠. 접수 완료됐어요. 사건 번호는 2025가 5321번입니다. 직원이 영수증을 줬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시작된 거였어요. 가압류 신청은 별도 창구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변호사가 안내했어요. 다른 창구로 갔습니다. 거기서 또 서류를 냈죠. 담보를 좀 내셔야 해요. 한 50만 원 정도요. 직원이 말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괜찮아요. 나중에 돌려받아요. 일단 내셔야 가압류가 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돈을 냈습니다. 법원을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늘이 맑았죠. 이제 법원에서 검토할 거예요.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면 가압류 결정이 날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됐습니다. 딸 가족은 언제 돌아온다고 하셨죠? 변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계산해 봤습니다. 모레 저녁이요. 4박 5일이라고 했으니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딱 맞겠네요. 돌아왔을 때 가압류 통지서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아이 얼굴이 떠올랐죠. 사위의 환한 모습도 상상이 됐습니다. 할머니, 혹시 마음이 불편하세요? 변호사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마음을 굳게 먹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 집이 다시 제 것이 될까요? 아니면 영영 잃게 될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아이였습니다. 사진이 왔죠. 제주도 바다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죠.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반찬으로 간단히 차렸어요. 밥맛은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죠. 밤이 됐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가압류가 결정될 거예요. 그럼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후회가 됐을까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가압류 결정 났어요. 방금 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변호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제가 물었어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집행관이 가서 통지서 붙일 거예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시작된 겁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죠. 법원 직원이 서 있었어요. 가압류 집행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현관문 옆에 통지서를 붙였습니다. 빨간 글씨로 가압류라고 쓰여 있었죠. 이제 이 집은 처분할 수 없어요. 소송 끝날 때까지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행관이 돌아갔어요. 저는 현관문에 붙은 통지서를 바라봤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손으로 통지서를 만져봤어요. 종이가 거칠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싶었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 저녁이면 딸아이 가족이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이 통지서를 보게 되겠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화를 낼까요?
올까요? 상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제 권리를 찾는 거였죠.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봤죠.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잘했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시원한 눈물이었죠. 내일이면 딸아이가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드러나겠죠. 저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딸아이 가족이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저는 제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떨렸지만 나가지 않았죠.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짐 끄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 피곤해 죽겠네. 사위 목소리였어요. 평소처럼 불평하는 투였죠. 애들아, 짐 각자 방에 갖다 놔. 딸아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손주들이 복도를 뛰어다니는 소리가 났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짐을 정리하는 중이겠죠. 저는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이게 뭐야? 사위가 소리쳤어요. 큰 소리였습니다. 화난 목소리였죠. 여보, 왜 그래? 딸아이가 물었어요. 저는 방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 봐. 가압류 통지서라고 붙어 있어. 사위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뭐? 가압류? 딸아이도 놀란 목소리였어요. 복도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네. 법원 통지서야. 딸아이가 말했어요. 종이 뜯는 소리가 났습니다. 증여 취소 청구 소송? 이게 무슨 소리야? 사위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화가 나 있었죠.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딸아이와 사위가 보였어요. 둘 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딸아이가 물었어요. 손에 통지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면 알잖니.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소송을 걸었다고요? 우리한테? 딸아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래, 내가 걸었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위가 다가왔어요. 장모님, 농담이시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위가 소리쳤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농담 아니야. 진짜야. 제가 말했어요. 사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통지서를 다시 봤죠. 이 집이 가압류됐다고? 우리가 못 판다고? 사위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소송 끝날 때까지는 못 팔아. 사위가 벽을 쳤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미쳤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사위가 소리쳤어요. 손주들이 방에서 나와 겁먹은 얼굴로 지켜봤죠. 딸아이가 다가왔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왜 이래요? 딸아이가 울먹였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제가 되물었어요.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생일날 라면 한 봉지 준 거. 그게 잘못이 아니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았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인데요? 선물 챙긴 것만 해도 고마운 거잖아요. 사위가 말했어요. 저는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4,500원이 내 가치였어. 40년 키운 딸한테 받은 내 값이. 제가 말했어요. 딸아이가 입을 열었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살잖아요. 딸아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시고 산다고? 식모 부리듯 부린 게 모시고 사는 거니?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게 내가 할 일이었어? 딸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위가 끼어들었죠. 같이 사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일하는데요. 사위가 말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당연한 거지. 그럼 가족여행도 당연히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제가 물었어요. 사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500만 원짜리 여행 가면서 나는 왜 빼고 갔어? 제가 다시 물었어요.
딸아이가 변명했죠. 엄마는 비행기 무서워하잖아요. 딸아이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 비행기 무서워한 적 없어. 내 아빠랑 얼마나 많이 탔는데. 딸아이 얼굴이 굳었어요. 들킨 표정이었죠. 그냥 데려가기 싫었던 거잖아. 엄마가 가족이 아니니까. 제가 말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딸아이가 말하려 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막았죠. 됐어. 변명 안 들을래. 저는 방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사위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이거 취하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 애들 학교 어떡해요? 사위가 말했어요.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제가 말했어요. 사위 얼굴이 일그러졌죠. 진짜 이러실 거예요? 우리 집 빼앗으려고요? 사위가 소리쳤어요. 저는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집이야. 원래 내 집이었어. 제가 말했어요. 사위는 비웃었죠. 증여했잖아요. 이미 우리 집이에요. 사위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양 의무 안 지켰으니까 취소하는 거야. 법으로 가능해. 제가 말했어요. 변호사한테 배운 대로 말했죠. 딸아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마. 딸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손주들도 울고 있었죠. 가슴이 아팠어요. 딸이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들 우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지금 물러서면 안 됐습니다. 은지야, 일어나. 제가 말했어요. 딸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죠.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제발. 딸아이가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늦었어. 제가 말했어요. 딸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죠. 사위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이세요? 급한 일이 생겼는데요. 사위가 전화로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아이가 울고 손주들이 울고 사위가 화내는 소리.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죠. 네, 괜찮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겁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제 편을 들어줬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복도에서 계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아이와 사위가 싸우는 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방문을 열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딸아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사위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손주들도 눈치를 보며 밥만 떠먹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사위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제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죠. 할머니, 상대방이 맞서겠다고 해요. 법정 싸움이 시작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예상했던 일이라 놀라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변호사가 다시 말했죠. 첫 재판은 한 달 후예요. 준비 잘하셔야 해요. 그날부터 저는 증거를 더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찍어둔 사진들도 정리했어요. 설거지를 혼자 하는 모습, 빨래를 혼자 하는 모습. 다 증거가 될 수 있었죠.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딸아이는 저를 보면 울었고 사위는 벽을 치며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우리 완전히 망하라는 거예요? 사위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첫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원 앞에 섰어요. 큰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말해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딸아이와 사위가 이미 와 있었어요. 둘 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중년의 여자 판사였습니다. 사건 2025가 5321. 증여 취소 청구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저는 긴장해서 손을 꽉 쥐었죠. 제 변호사가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을 증여한 경위와 그 후 받은 대우들을 설명했어요. 원고는 4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했습니다. 부양을 약속받고 말이죠. 변호사가 말했어요. 판사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생일날 4,500원짜리라면 한 봉지를 선물로 줬고 가족여행에서 원고를 배제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라면 영수증, 사진들, 녹음 파일들. 상대방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젊은 남자 변호사였어요. 재판장님, 피고들은 원고를 충분히 부양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게 해줬고 식사도 제공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라면도 선물입니다. 요즘 물가에 라면이 저렴한 게 아닙니다. 가족여행은 원고가 비행기를 무서워해서 배려한 겁니다. 상대 변호사는 억지 주장을 펼쳤어요. 제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죠. 재판장님, 녹음 파일 들어보시죠. 변호사가 말했어요. 법정에 사위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차려. 이게 반찬이야 뭐야. 쓸모없는 늙은이. 욕설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부양입니까? 이건 학대입니다. 제 변호사가 말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죠. 다음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문자 메시지들을 보여줬어요. 딸아이와 사위가 나눈 대화들이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빨리 요양원 보내고 싶다. 딸아이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걸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답장한 내용도 있었어요. 조금만 참아. 집은 우리 거니까 나중에 팔면 돼. 제 변호사가 판사를 쳐다봤습니다. 재판장님, 이들은 처음부터 집만 노렸습니다. 부양할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판사가 사위를 쳐다봤어요. 사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피고 측 변호인, 반론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상대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감정이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학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첫 재판이 끝났습니다. 한 달 후 두 번째 재판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법원을 나오는데 딸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우리 정말 힘들어. 딸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시작한 거야. 제가 말하고 돌아섰어요. 딸아이 우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죠. 두 번째 재판 날이 왔습니다. 이번엔 증인 신문이 있었어요. 이웃 주민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였어요. 할머니가 혼자 장 보러 가는 걸 자주 봤어요. 무거운 짐 들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판사가 물었죠. 가족들은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할머니 혼자였어요. 추운 겨울날에도 혼자 장 보러 가셨죠. 판사가 메모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어요. 확실합니까? 매일 지켜본 건 아니잖아요. 상대 변호사가 물었어요.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대답했죠. 1년 넘게 옆집에 살았어요. 할머니 혼자 하는 거 분명히 봤습니다. 두 번째 재판도 끝났어요. 분위기는 저희 쪽으로 유리했습니다. 한 달이 또 지났어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재판이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변론을 들었어요.
양측 변호사가 각자 주장을 펼쳤죠. 재판장님, 원고는 72세의 노인입니다. 전 재산을 딸에게 줬지만 제대로 된 부양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명백한 부양 의무 불이행입니다. 증여는 마땅히 취소돼야 합니다. 상대 변호사도 마지막 변론을 했어요.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죠.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판결 선고는 2주 후입니다. 기일 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이 끝났어요. 이제 판결만 남았습니다. 2주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판결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섰어요. 손에 땀이 났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제 변호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이겼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양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판사가 계속 읽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원고에 대한 경제적 부양은 물론 정서적 부양도 하지 않았다. 생일날 저가의 선물을 준 것, 가족여행에서 배제한 것 등은 명백한 부양 의무 불이행이다. 판사가 판결문을 내려놓았어요. 따라서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부동산은 원고에게 환원된다. 피고는 3개월 내 퇴거하라.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결이 확정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부축했죠. 할머니, 이기셨어요. 축하드려요. 변호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딸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보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안함도 있었고 시원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냉랭했어요. 딸아이는 저를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사위는 아예 말도 하지 않았죠. 3개월 내 퇴거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이 집을 팔기로 결심했죠.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중개업자가 집을 보러 왔어요. 좋은 아파트네요. 4억 5천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개업자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팔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중개업자가 물었죠. 그러면 조금 낮춰야 할 수도 있어요. 4억 2천 정도면 한 달 안에 나갈 것 같은데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돈보다 이 집을 벗어나는 게 더 중요했어요. 2주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부부였어요. 아이가 둘 있다고 했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 달 후에 잔금 치르고 이사 가시면 돼요. 중개업자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딸아이가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녁에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집 팔았다면서요? 딸아이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딸아이는 문 앞에 서서 말을 잇지 못했죠.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딸아이가 물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차갑게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제가 살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을 여러 군데 돌아다녔죠. 큰 집은 필요 없었습니다. 혼자 살 작은 공간이면 충분했어요. 마침내 마음에 드는 원룸을 찾았습니다. 15평 정도 되는 깔끔한 곳이었어요. 보증금 5천에 월세 40만 원이었죠. 여기로 할게요. 제가 말했어요. 집주인은 친절한 아주머니였습니다. 혼자 사세요? 집주인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제 혼자 살려고요. 집주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조용히 사실 것 같아서 좋네요. 계약을 마쳤습니다. 한 달 후 이사 가기로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4억 2천에서 보증금 5천을 빼면 4억 1,700이 남아요. 거기서 이사 비용이랑 가구 살 돈 빼면 4억 1,500 정도 남겠죠. 그 돈이면 충분했습니다. 월세 40만 원씩 내도 80년은 살 수 있었어요. 저는 72이니까 충분히 남는 돈이었죠. 은행 적금도 들기로 했습니다. 이자라도 받으면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거예요.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사 날이 왔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남편 사진, 그리고 소중한 물건 몇 개뿐이었죠. 큰 가구들은 다 두고 갔어요. 새 집에는 새 가구를 들릴 생각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차가 왔어요. 짐을 싣는 동안 딸아이와 사위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나와서 인사조차 하지 않았죠. 손주들만 나왔어요. 큰 손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손주가 물었어요. 저는 쪼그려 앉아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죠. 할머니 새 집으로 가는 거야. 제가 말했어요. 손주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건데. 손주가 말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도 너희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이게 맞는 거란다. 저는 손주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일어나 차에 올랐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어요. 새 집에 도착했어요.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집이었습니다.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옷을 옷장에 넣고 남편 사진을 벽에 걸었죠. 여보,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남편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 가구를 샀어요. 작은 소파, 식탁, 침대. 필요한 것들만 샀죠. 가구가 다 들어오니 집이 제대로 된 모습이 됐습니다. 제 공간이었어요. 눈치 볼 필요 없는 제 집이었죠.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처에 복지관이 있었습니다. 들어가 봤죠.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근처로 이사 왔어요. 직원이 안내를 해줬어요. 서예 교실, 노래 교실, 요가 교실.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죠. 서예 배우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해요. 직원이 말했어요. 저는 신청서를 작성했죠.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옆자리에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가 앉았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그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할머니 이름은 김영자였어요. 혼자 사신다고 했죠.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고요. 영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는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남편 보낸 지 7년 됐어요. 제가 말했어요. 영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죠. 자식들은요? 영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따로 살아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밝게 말했죠. 그럼 우리 친구예요. 여기서 같이 프로그램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서예 교실 첫날이었습니다. 붓을 잡았어요. 먹물을 찍어 한 획 한 획 그었죠. 어렵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잘하시네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저는 기분이 좋아졌죠. 서예가 끝나고 영자 할머니와 차를 마셨습니다. 복지관 카페에서요. 요즘 어때요? 새집 적응됐어요? 영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좋아요. 처음으로 제 인생 사는 것 같아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어요. 나이 70에 뭔 제 인생이래. 영자 할머니가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동안은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영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맞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 자격 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저녁을 차렸어요. 김치찌개를 끓였죠. 혼자 밥을 먹는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눈치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창밖을 봤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죠. 여보세요? 제가 말했어요. 조용했다가 딸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딸아이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엄마, 우리 이사 갔어. 전세 구했어. 딸아이가 말했어요.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엄마는 잘 지내? 딸아이가 물었어요. 저는 한참 만에 대답했죠. 잘 지내. 짧게 대답했어요. 딸아이는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건강해.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아직은 만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갔죠.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72살. 늦었지만 이제야 내 인생을 산다. 그렇게 썼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있겠죠. 고마워요, 여보. 용기 줘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이었습니다. 72살의 새로운 시작. 늦지 않았어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서예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고 여행도 갈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에요. 박순자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행복했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기대가 됐습니다. 제 인생의 이막이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